사람들의 감정은 상처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상처는 총 선택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NLP 심리 상담 전문가 손정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자동차를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자동차를 이용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도로에 나가면 수많은 자동차, 값비싼 자동차도 있을 거고 저렴한 자동차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어떤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멋지게 보이는 자동차일지라도 연료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연료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력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즐거움, 행복, 설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선호하지만 때때로 불안, 슬픔, 외로움,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없애려고 합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부분을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물음을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크는 누에고치에서 얻는 천연 섬유로 아주 오래전부터 고급 식물로 사랑받아 왔어요.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질감 때문에 의류나 침구류, 스카프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쓰이고 있죠. 또한 실크는 통기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워서 피부에도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예로부터 귀한 옷감으로 여겨졌답니다. 이런 식으로 실크는 패션뿐 아니라 인테리어, 그리고 때로는 예술 작품에도 활용되는 다재다능한 섬유라고 할 수 있죠. 너 참 똑똑하구나. 이번에는 나일론에 대해서 알려줘. 네, 나일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나일론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섬유로 193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굉장히 혁신적인 소재로 떠올랐어요. 가볍고 튼튼하며 탄력이 좋아서 스타킹이나 운동복, 아웃도어 의류, 그리고 각종 산업용 소재까지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일론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과 탄성, 그리고 마모에 강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는 옷부터 특수한 장비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이렇게 나일론은 가볍고 관리하기 쉬우며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현대 섬유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소재랍니다. 오케이. 실크와 나일론 중에 어떤 것이 상처받기가 쉬워? 재밌는 질문이네요. 만약 섬유를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굳이 비유하자면 실크가 조금 더 예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크는 천연 섬유라서 물이나 습도 마찰 등에 좀 더 민감하고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반면에 나일론은 합성 섬유라서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덜 예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환경 변화나 거친 사용에도 조금 더 끄떡없는 편이죠. 물론 소재마다 특성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상처받는 건 아니지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실크가 좀 더 섬세한 케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의 설명을 들으셨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나일론보다 실크가
훨씬 상처받기가 쉽다고. 굳이 사람에게 비교하자면 실크가 좀 더 예민하다고. 근데 저는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상처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상처는 총 선택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받는 순간 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관계도 포기하게 되고, 일도 포기하게 되고, 행복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아마 이 세상과 절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처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굴복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선택은 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 생존 이르면 뭔가 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생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를 안은 채로 살아갑니다. 후회를 아는 채로 살아가고 절망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힘듦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와닿을 겁니다. 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상처가 없는 상태인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 상처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얻게 되는 성장도 성숙도 하나도 없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인 번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통해서 본인의 내적 성장과 성숙을 갖춰나가는 것을 번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성숙된 단계가 번영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4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굴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존한 상태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회복으로 멈출 겁니까? 아마 그 3가지 선택보다 누구든 번영을 선택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상처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4가지 선택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굴복을 할 건지, 그냥 생존을 할 건지, 아니면 회복으로 머물고 있을지, 아니면 번영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계처럼 일을 하다가 스스로 하늘을 보고 한번 자문해 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번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의 삶을 실현하려면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4가지 중에 선택은 하셨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굴복, 생존, 회복 이 3가지보다는 번영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번영이라면은 번영의 뜻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번영에 대해서 알려줘. 네, 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번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즉, 삶의 질이 좋아지고 안정감이나 행복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번영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교육,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만족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번영을 이야기할 때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번영은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생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방금 들었듯이 번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의 삶을 실현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태도 중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둡니다. 첫째,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겠지만 어떤 분들인가 하면 삶의 방향이 이쪽인데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의 패턴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이전에, 왕년에. 즉, 이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의 방향이 과거로 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제가 어리석다고 하는가 하면 지나간 시간 여러분들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다 그러죠. 이전에 제가 60대 여자분을 상담해 준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상담 중에 46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몸은 현재 와 있는데 감정은 중학교 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봄이 되어서 화단에 아름다운 꽃이 벚꽃도 피어 있고 진달래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화단 앞에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꽃이 눈에 들어오질 않고 지난 겨울에 쓸쓸한 맛이 느껴진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을 놓아줘야 됩니다. 지나간 걸 놓아줘야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어린애들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왜 그런가 하면 어린애들은 금방 감정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어른들은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감정을 켜켜이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영의 삶을 살려면 이 지나간 것을 놓아줘야 됩니다. 둘째는 어떤 선택인가 하면 인생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표현이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똑똑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적응력이 빠른 겁니다. 근데 적응의 함정이 뭐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의식적 개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서 일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한 분들은 아마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일을 수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마치 자동차 오토파일럿을 놔놓고 운전을 하듯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회사로 가서 그다음에 회사 내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러한 일련의 루틴들이 여러분의 의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더 이상 내 의식이 개입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계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계처럼 일을 하다가 스스로 하늘을 보고 한번 자문해 봅니다. 내가 살기는 참 열심히 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라는 기계적인 삶에 대한 자문을 할 때 갑자기 삶이 허무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번영의 삶을 선택하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예측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5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5년 뒤, 10년 뒤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가 안 그려지는 게 아니고 5년 뒤, 10년 뒤를 안 그리고 살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를 그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 부분이 그려져야 되고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번영의 삶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장면에 있을지 그 부분들을 예측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3가지 삶의 형태 중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바다에는 고통이란 파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즐거움이 충만해질 겁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하고 만들어가는, 즉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니까 벌써부터 괴로운 느낌이 드시는 모양인데 고통에 대해서 한번 어떤 뜻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고통에 대해서 알려줘. 네, 그럼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가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죠. 신체적인 고통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느끼는 통증일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은 스트레스나 상실감 혹은 감정적인 아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거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물론 고통을 줄이고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적절히 다루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통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죠?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만약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 나이 때는 대학만 입학한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학생들은 아마 군대라는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군대만 해결된다면 참 행복할 텐데 또 막상 군대를 갔다 오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모든 대학생들은 아마 취업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취업만 한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게 가장 큰 화두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다니다 보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직장을 가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혼을 선택합니다. 가능하다면 결혼을 한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또 막상 결혼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겠죠. 또 자녀 문제가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란 바다에는 고통이란 파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오고 나면 또 오고 끝날 것 같지만 또 오는 것이 인생이란 바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궁궐 아시죠? 궁궐. 궁궐을 지을 때는 고든 나무를 가지고 궁궐을 지면 궁궐이 휜답니다. 저도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궁궐을 지을 때는 고든 나무를 쓰는 게 아니고 비바람에 천둥번개에 맞아서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나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지만 천년이고 만년이고 비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견딤의 시간이 있을 때 올바른 쓰임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한 고통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결혼한 여성분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산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죠. 견디죠. 언제까지 견딥니까? 지나갈 때까지. 즉, 고통이라는 것은 견딤의 끝이 지나감입니다. 자,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모든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견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과 미성숙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린애들은 고통을 잘 못 견디죠. 왜? 그래서 어린애들은 미성숙합니다. 물론 성인들도 자기한테 직면한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그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미성숙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자, 신혼부부들이 자기 집도 아닌 자그마한 집에 살지만 이 모든 힘든 것을 견디죠. 왜 견디겠습니까? 신혼생활이 어떻기 때문에 견디겠습니까? 신혼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견딥니다. 여러분, 즐겁다는 거하고 재밌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락은 재밌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도박은 재밌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마 오락과 도박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대부분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은 대부분 중독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즐겁다는 것은 봅시다. 자기한테 직면한 고통을 견뎌내었을 때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재밌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마 이 물음에 대해서 공부가 재밌다. 글쎄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단 한 줄의 깨달음을 얻어간다.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아마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게 재밌던가요? 즐겁던가요? 아마 자녀를 재미로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즐겁다는 것은 일정 시간의 고통을 견뎌낼 때 그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즐겁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을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갈 거라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치 어린 시절 먼 거리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소풍을 가지만 그 먼 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즐거움이 충만해질 겁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인 즐거움이 충만할 때 생긴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에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돈, 집안, 학력, 학벌, 인맥, 지금 이야기한 이 5가지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살아보지도 않은 내일이 오늘보다 절망적일 것 같으면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에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말은 쓰지만 희망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떻는지 그렇게 많이 평소에 생각 안 해보셨죠?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희망에 대해서 알려줘. 네, 이번에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희망이라는 건 우리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 상태를 뜻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앞으로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힘이 바로 희망이죠. 희망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희망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요. 결국 희망은 우리 삶에 빛을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언제나 마음 한켠에 희망을 품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희망은 미래에 대한 한 줄기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가 희망적이 되려면 가장 많이 첫 번째 손에 꼽는 게 돈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심한 경우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단체를 운영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보육원, 요양원, 양로원 이런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려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은 자본주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근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때 자본주의가 가일층 성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가면 갈수록 무슨 문화가 발달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기부 문화가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사회가 성장은 했지만 아직도 성숙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은 자신만 생각하는 게 성장이고 성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4살짜리 꼬마가 실내에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 나오는 사람을 개의치 않고 문을 확 닫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뒷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4살짜리 꼬마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애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 큰 성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은 육체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나이는 들었을지 몰라도 의식 수준은 미성숙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다 성숙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돈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집안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좋은 가정에 살아갈 때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열층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아야지. 또 하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즉, 학벌이 좋아야지만 원하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 맞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맥을 갖출지, 그래서 사람들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자면 인사,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인맥 역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특히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집안, 학력, 학벌, 인맥, 이 중에 우리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하다 그죠? 왜? 그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집안, 학력, 학벌, 인맥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만약에 희망적이라면 그분은 대단히 럭키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학력 학벌 높은 사람이,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집안이나 학력, 학벌, 인맥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아마 절망적일 겁니다. 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정말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나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혹은 나는 학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이 5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희망을 결정한다면 이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을 빼기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인생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더하기나 곱하기로 받아들이면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빼기로 살고 싶습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로 살고 싶습니까?
자, 돈, 집안, 학력, 학벌, 인맥도 우리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필수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럼 절대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잠깐 공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Y는 A 빼기 B라는 이런 공식을 가정했을 때 미지수 A, B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A나 B의 숫자가 달라지면 Y 값이 어떻게 되니? 네. 그 경우에는 A나 B의 값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Y 값도 변하게 됩니다. 즉, A가 커지면 Y는 줄어들고 B가 커지면 Y도 그만큼 변하는 식으로 두 변수의 차이에 따라 Y 값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Y는 A나 B의 큰 수보다는 항상 어떻게 나오니? Y는 A와 B의 차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A와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그 차이가 항상 Y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다면 Y는 0이 되고 A와 B의 차이가 클수록 Y의 절대값은 커지게 되는 거죠. 즉, Y는 A와 B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항상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Y는 A나 B의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나 B의 큰 숫자보다는 항상 Y 값의 결과는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집안을 A로 두고 학력, 학벌, 인맥을 B로 한번 두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돈이 많고 집안이 좋고 학력, 학벌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빼기로 돼 있다면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집안이 어떻든 학력, 학벌, 인맥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빼기의 공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Y는 A 더하기 B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크게 나옵니다. 더하기 B가 아니라 곱하기 B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나오겠죠. 만약에 A나 B에 제곱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크게 나오겠죠. A나 B의 조건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사실이다, 그죠? 하지만 더 많이 낼 거냐, 더 적게 낼 거냐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결정합니까? 빼기로 할 건지, 더하기나 곱하기로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집안, 학력, 학벌, 인맥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돈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학력, 학벌, 인맥 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을 빼기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인생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집안 문제 때문에, 학력, 학벌, 인맥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일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위로하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더하기나 곱하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삶을 빼기로 살아왔습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로 살아왔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빼기로 살고 싶습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 갈구하는 것은 많지만 과연 나한테 있는 조건들을 더하기로 할 건지 빼기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건 아닌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빼기로 살고 싶습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돈, 집안, 학력, 학벌, 인맥과 같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 이면에 있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이 조건들을 빼기로 할 건지 더하기나 곱하기로 할 건지 하는 희망의 공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봤는데 인생이 안 바뀌던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몇 번 바꾼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 인생 정말 변화시키기 쉽겠죠. 하지만 인생이 되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즉 습관이 바꾸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빼기로 살고 싶습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을 빼기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을 제한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한적이란 말 잘 안 써봤죠? 그럼 오늘 제한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제한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줘. 네, 제한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범위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한 조건이나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자원이 제한적이라면 그 자원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어떤 기회가 제한적이라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넓거나 무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나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한적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찾아내는데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라는 말과 동시에 전제를 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한계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못하겠다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제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항상 빼기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더하기나 곱하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성취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취적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항상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한계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왜? 문제는 한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성과 의미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어린 나이 때부터 일찍 배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가능성과 의미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즉, 빼기로 받아들일 건지, 더하기나 곱하기로 받아들일 건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이러한 더하기나 곱하기 혹은 빼기로 상황을, 환경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습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던가요? 인생이 바뀝니다. 즉 더하기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하기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빼기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빼기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답니까? 행동이. 무엇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답니까? 생각이, 사고가, 의식이.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이 비슷한 말을 듣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봤는데 인생이 안 바뀌던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바뀌죠. 방금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몇 번 바꾼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 인생 정말 변화시키기 쉽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표정, 자세는 여러분의 순간의 생각이 결정한 겁니다. 즉 여러분이 현재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되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즉 습관이 바꾸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습관이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습관을 무의식적 능력 상태라 그럽니다. 자그마한 습관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바꾼다는 그 지점이 아주 습관의 중요성으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몇 번 씻고 삼킵니까?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씻고 삼키는 게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병원에 가셔가지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분이 이 경우는 음식물을 씹으실 때 적어도 20번은 씻고 삼키셔야지 소화가 잘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0번을 씹다가 깜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삼키게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0번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왜 이렇게 많이 씹고 삼켜요? 라는 피드백을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된다면 그게 이미 습관이 된 상태입니다. 즉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내에 계신지 아니면 실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신고 있는 신발, 평소에 자주 신고 다니는 신발을 뒤집어서 신발 밑창을 한번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람마다 다른 부위가 어떻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이건 뭐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걷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습관을 무의식적 능력 상태라 그럽니다. 그럼 습관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또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습관이 뭔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줘. 네,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생각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습관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습관은 개선할 필요가 있죠. 습관은 반복과 일관성을 통해 형성되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습관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점은 자그마한 습관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바꾼다는 그 지점이 아주 습관의 중요성으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방금 보았지만 무의식적 능력 상태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즉 제한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제한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의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성취적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취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더하게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얼만큼 바꾸기가 어려운가 하면 병원에 가면 간혹 의사분들이 가족력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전으로 전이되는 질환은 5%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물어보는 이유는 유전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생활 습관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즉 부모의 생활 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녀의 삶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자녀가 나처럼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습관이란 것은 이만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변화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것이 되뇌 발달에 중요하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왼손으로 처음에 젓가락질을 하다 보면 서툴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하게 됩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그 습관의 함정은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변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답변과는 달리 늘상 해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늘상 습관적으로 익숙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꾸려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충격을 받으면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잃게 된다든지 큰 충격이,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습관이 바뀌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즉, 생각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식할 수 없는 그 습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삶을 잠깐 멈추고 내가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의식을 바꾸자, 마음 바꾸자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즉, 이 말은 시각을 통해서 보게 되고, 청각을 통해서 듣게 되고,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쓰는 언어, 말로 부화를 시킬 때 생각이 형성하게 됩니다. 즉, 생각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하고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하고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이 같다고 합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행동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행동이 좀 거친 연령대가 언제든가요? 그게 아마 중학생들일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좀 거친 행동을 하는 중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게 되면 아마 말이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면 행동도 거칠게 됩니다. 왜? 생각은 언어로 되고 그 언어로 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과 물질이 만난 화학 반응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신경 생리 기능, 즉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혹은 끔찍한 생각을 공격해야지, 때려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까?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지죠. 반대로 인생은 즐거워, 기뻐,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운이 느껴지겠습니까? 온기나 활기가 느껴지겠죠. 즉,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기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당장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말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즉, 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한적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제한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우 피곤해, 아우 짜증나, 나는 안 돼. 반대로 성취적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지향하는 문구들을 만들고 삽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즉 자기도 모르게 쓰는 말들이, 습관이 된 말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인생을,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즉 생각은 우리가 쓰는 말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어로 되는데 언어의 부정문에는 반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일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쓰는 말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언어로 구성된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주먹만한 귤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귤 껍질을 한번 만져볼까요?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귤 껍질을 코에 가까이 대 봅시다. 귤 향기가 나나요? 이번에는 귤을 까보도록 합시다. 귤 껍질을 벗길 때 소리가 사각 소리가 들립니까? 귤 안에 하얀 속살이 보이나요? 이번에도 코끝으로 냄새를 한번 맡아봅시다. 아까보다는 좀 더 강한 냄새가 나는가요? 이번에는 귤을 반을 쪼개어 봅시다. 그리고 입 안에 넣어 볼까요? 단, 아직 삼키시면 안 됩니다. 혀로 귤 속살을 한번 느껴봅시다. 자, 이번에는 왼쪽 어금니로 귤을 씹어 봅시다. 귤즙이 나오나요? 어떤 맛인가요? 자, 그리고 꿀꺽 삼켜 봅시다. 아마 제 이야기를 따라 하신 분은 이미 침이 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귤 지금 안 드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귤의 느낌이 나고 입에 침이 고입니다. 즉 행동이 반응합니다. 왜? 생각은 언어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말도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잠깐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중이지만 눈을 한번 감고 편안하게 앉아 봅시다. 마음속으로 하얀색 쌀밥 위에 빨간색 깍두기가 올려져 있는 것을 떠올리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눈 뜨세요. 방금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하얀색 쌀밥 위에 빨간색 깍두기가 올려진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생각은 언어로 되는데 언어의 부정문에는 반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일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문의 단어들을 씁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굳은 결심을 했다, 그죠? 하지만 결심은 했지만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담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금연을 했다고 하지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왜? 항상 담배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말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긍정문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은 목적성의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목적성의 표현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성공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되겠다. 돈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나는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죠. 즉, 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쓰는 말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성의 표현을 쓰시려면 첫째,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내 지향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무작정 잘 살겠다 해서 잘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맞는 문구와 단어와 문장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문구, 단어와 문장을 차용할지 아니면 직접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만든 것을 묵독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2분 동안은 소리내서 읽을 게 아니라 묵독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활기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만약에 할 때 여러분 몸이 오글거리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아마 몹시 몸이 불편할 겁니다.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이런 말을 할 때 몸이 편안하겠습니까? 오글거리겠습니까? 아마 편안할 겁니다.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이 된 말은 그게 좋은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어떤 거에 관계없이 내 몸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은 말들은 서로 그 말이 좋은 말일지라도 내 몸이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거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 문구를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 말이 익숙하지 않는 습관이 되지 않은 말이 거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든 문구를 읽으면서도 속으로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일까? 과연 일한다고 될까? 라는 저항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유는 습관이 안 된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향 문구처럼의 느낌이 몸에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문구를 만드시고 또 다른 문구를 만드시고 왜? 우리가 말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말을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겠나 라는 질문을 하는 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자신할 때 신자가 스스로 자자의 믿을 신자다, 그죠? 믿을 신자를 분석하면 사람인변의 말씀은 자입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은 발음 문자지만 한자는 표의, 뜻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한자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심리학이 뭔지, 언어학이 뭔지 모르는 그 5,000년 전에 어떻게 믿을 신자를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표기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유학 시절에 이걸 처음 접하고는 진리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이 현재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말과 문장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인생에서 가장 핵심은 습관입니다. 결국은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말들을 바꾸셔서 그것을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과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데 자고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